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 친지들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 풀고 풍성한 시간들 계획하고 계시죠? 뉴스쇼에서는요 추석 연휴 3일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특집 추석 한마당. 어제는 정치마당으로 청취자들을 만났고 오늘은 음악마당입니다. 이름하여 신중현부터 뉴진스까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10대 장면을 돌아봅니다. 사실 시대와 음악과 우리 인생은 맞닿아 있죠.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한창 들었던 시절의 장면, 온도, 습도까지 되살아나는 듯한데요. 오늘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10대 장면 뒤집어보면서 여러분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추석 한마당, 음악마당 잠시 후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음악마당으로 판을 벌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대중음악 평론가 김영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듣고 좀 설렜어요. 네. 사실은 뭐 우리의 현대 대중음악사 10대 장면을 꼽아본다 이러면은 뭐뭐가 있을지도 궁금했고 네. 또 하나는 10개 안에 이걸 꼽아낼 수가 있나? 좀 걱정도 그게 되고. 어렵죠, 사실. 네. 장면을 꼽자면야 뭐 예. 20개도 30개도 뽑을 수 있지만 어떤 장면이 좀 임팩트 있게 예.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요? 좀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너무 또 옛날 얘기만 해도 맞아요. 이건 또 철진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요즘 얘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밸런스를 또 안배를 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작업하셨네요. 그래서 근대 대중음악은 아니고 현대 대중음악으로 골라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삼으셨어요? 사실 의식적으로 어디를 뭐 커트라인을 뭐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에 예. 가장 인상적인 순간들만을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지금부터 10가지 장면을 들으시면서 나도 그거 생각났는데 맞아 난 그때 뭐 했는데 요거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대 평론가가 꼽은 한국 대중음악사 10대 장면 그 첫 번째 장면은 뭡니까? 신중현과 한국 락 음악의 태동.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게 나오네요. 나오죠. 예, 나오죠. 예. 네. 밈. 이 노래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텐데 이걸 첫 번째 장면으로 꼽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국 락 음악의 태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네. 이 안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음악 창작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악 창작자. 네, 아무래도 한국 대중음악이 뭐 서구나 혹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늦게 좀 출발을 했고 산업이 늦게 태동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음악을 우린 이제 아티스트, 뭐 작곡가, 창작자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이 개념이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외국 곡들을 뭐 번안해서 부르든지 네. 아니면 연주를 하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었고 우리가 근대적인 현대적인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뭐 락큰롤이라든지 소울 음악이라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신중현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판도가 바뀌는 분기점?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신중현을 비롯해서 뭐 패티김, 뭐 최희준 이런 가수들이 나왔었던 이 미팔군 무대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신중현 씨도 그러니까 미8군에서부터 음악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미팔군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뭐 최희준부터 해서 조용필까지도 이어집니다. 사실은. 조용필 씨도 미8군. 미팔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뭐 그 안에 또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도 있었고 뭐 수많은 팀들이 이 미팔군이라는 당대로 따지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미8군 그 후에
문나이트 문나이트 출신의 댄스 가수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이후에 뭐 케이팝 스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숨어 있는 재능들이 미팔군 무대라는 것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기량을 갈고 닦고 그 갈고 닦은 기량을 다시 대중음악 씬으로 갖고 나와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이제 판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신중현 씨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팔군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미팔군을 나와서 대한민국 최초의 락 밴드 에드포를 결성한 게 64년. 정확히는 에드허입니다. 허. 아, 포가 네. 포가 아니고 네. 허. 어떻게 보면 발음이 더 정확하게 기록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엔 뉴욕도 뉴요크 이렇게 썼던 시절도 있었어요. 네. 에드허의 데뷔 앨범. 물론 그 데뷔 자체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밴드 문화 그리고 락 음악의 탄생 그리고 신중현이라고 하는 걸출한 음악가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현대적인 기초가 이제 닦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신중현과 엽전들로도 가고요. 간 뮤직 거고. 파워로도 가고요. 그리고 신중현 사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중현이라는 사람이 물론 본인 스스로 기타리스트기도 하고 뭐 네. 가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작곡가이기도 했고 이 작곡가 당시는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기록윤 선생님, 뭐 이봉조 선생님 누가 곡을 쓰냐에 따라서 가요계의 판도가 바뀌는 건데 예. 신중현이 곡을 준 가수들이 예. 음악계 곳곳에서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소위 말하는 신중현 사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펄시스터즈도 있었고요. 시스터즈. 뭐 이정미 씨도 있었고요. 장현 씨도 있었고 하하. 이러한 분들이 신중현 씨의 곡으로 아주 인기를 구가하게 되면서 신중현 풍의 음악. 근데 사실 신중현 씨가 락 음악만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소울 음악, 뭐 봄비 같은 곡도 사실은 신중현 씨의 곡이죠. 그렇군요. 굉장히 또 소울풀한 흑인 음악과 락 음악을 모두 구사했었던 한국에서 아마 다시 나오기 힘든 걸출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신중현 씨 곡 중에 금지곡이 많았어요? 금지곡은 그 곡이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니라요. 대부분은 그 가수가 밉보이면 금지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이따 우리 이제 김민기 씨 얘기도 하겠지만 예. 김민기가 곡을 쓰면 금지곡. 신중현의 곡이면 금지곡. 근데 이제 그게 정치적인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 대중음악의 사정이 열악해서 이 그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부가 뭘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무슨 건전가요 같은 거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뮤지션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신중현 씨가 이거를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반드시 앨범에 건전가요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88년까지도 이어져요. 그럼요. 어허야 둥기둥기. 시장에 뭐, 가면. 그렇지. 네. 네. 뭐 그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동요라도 넣어야 됐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걸 거부해서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오라 그랬죠. 신중현 씨한테 건전가요로 하나 만들어 와라. 그 이제 정부나 나라를 좀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고 결국 그 요구를 자기의 나름대로 소화한 곡이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네. 신중현판 건전가요네요. 신중현판 건전가요죠. 그게 1972년도 곡인데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됐잖아요. 네, 뭐 대단한 명곡이고요. 사실 그 어떤 앞서가는 음악적 감각이라는 거는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미스테리하기도 해요. 어떻게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신중현이 그런 독특한 감각을 갖고 있었을까? 물론 외국 음악의 사정이 굉장히 또 밝으신 분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앞서가는 그 선진 어떤 문물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을 아주 빠르게 또 도입을 해서 한국화시킨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댄스 음악의 어쩌보면 효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댄스 음악의 효시요? 네. 어떻게요? 김한선 씨의 곡들 중에 우리 신중현 씨의 곡들이 또 있죠. 김한선 씨 곡을 작곡한 게 있어요? 신중현 씨가? 어떤 네. 곡이요? 리듬 속의 그 춤물입니다. 리듬 속의 그 그 춤을 이거를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런데 이 노래가 네. 사실은 가요사에서 보면 많은 주목을 이 의미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게 처음으로 예. 컴퓨터라는 것을 음악 작법에 가져온 노래 중 하나였어요. 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 안에 모든 악기가 다 들어있지만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한 사운드를 처음으로 그 뿅뿅거리는 사운드를 쓰기 시작한 건데 김한선 씨가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않고 있죠. 정말 신중현 선생님의 그 앞서가는 감각이 예. 그 정도로 대단했다.
다양합니다. 진짜 정말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던 음악가 신중현, 위대한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이자 작사 작곡가 신중현을 빼고는 한국 현대 대중음악사가 설명 안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신중현에서 시작된 한국 락 밴드의 명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명맥이 또 끊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중현이 주름 잡았던 그 60, 70년대의 한국 락 음악과 뭐 네. 사이키델릭 락 이런 음악들의 시대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네. 여러 가지 파동들을 거치면서 그 뮤지션들이 강제로 이제 가요계에서 반은퇴하다시피 하는 그런 또 사건들이 뭐 있었죠. 대마초 사건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음. 그 한창 치고 나가야 될 시점에 그 명맥이 살짝 좀 하하. 끊긴 면은 있죠. 그것이 다시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네. 그룹 사운드 열풍으로 돌아오면서 일부나마 그 명맥이 이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음악이 또 인디 음악에서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 가죠. 1974년 발표곡입니다.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누구나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있네. 그 누구의 애인인가 정말로 궁금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나도 몰래 그 여인을 자꾸만 보고 있네. 그 모든 억수를 잃고 자꾸만 보고 있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기타 사운드가 기가 막혀요. 좋았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 미인 듣고 왔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 대중음악사 두 번째 장면으론 뭘 꼽아오셨습니까? 김민기와 조동진이 연 포크 음악의 시대. 김남지 세우고 울림마다 맺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 목소리는 이제 양희은 씨 목소리인데 두 번째 장면은 그러니까 포크 음악 시대를 골라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크 음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그냥 복잡한 어떤 구성이 없이
통기타 한 대. 음. 그리고 이제 뭐 편한 옷차림, 뭐 청바지들을 많이 또 입었겠죠. 네. 그리고 그 노래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아주 소박하지만 되게 진실된 그 사람의 목소리. 이게 사실 포크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어떤 굉장한 뭐 미사여구가 붙고 아름답게 치장이 된 무언가가 아니라 그 아티스트가 내가 느끼는 바를 온전히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게 아주 포크 음악의 정말 대단한 힘이거든요. 음흠. 이게 사실은 이 김민기, 조동진 이런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우리가 아는 창작 음악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60년대 말부터 뭐 대단한 인기를 또 구가했었던 세시봉의 또 전설을 잊을 수는 없겠죠. 음악 카페 세시봉. 음악 카페라는 또 문화가 있었고 네. 당시에 참 지금 이게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잘 갖춰진 음악 카페를 갔었어야 됐고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당대 코미디언들, 가수들, 명 MC들이 예. 사실은 방송에서 활약하기 전에 이미 거기를 거쳐서 뭐 여기도 하여튼 위대한 장소 아닙니까? CBS도 진출을 하고 그럼요. 한때 음악 방송의 뭐 최고의 그럼요. 메카이기도 했었던 네. 뭐 CBS도 있고 동양 방송도 있지만 아무튼 동아 방송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만든 게 사실은 이 포크 문화예요. 청년 문화죠. 원래 이제 포크라는 게 미국에서도 뭐 밥 딜런 같은 가수들이 사실은 시대에 대한 말을 하는 어떤 젊음의 목소리를 대표했거든요. 이제 그 문화가 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시대 정신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민기가 재창한 어떤 민중가요, 본인 스스로는 민중가요가 아니었지만 김민기의 음악들이 결국은 민중가요라는 것에 또 하나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네. 했고 그 이후로는 또 서정적이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크 음악인 또 조동진류의 포크 음악이 또 새로 생기면서 이게 나아가면 또 동아기획, 하나음악 이런 식으로 또 그 가요계 명맥이 또 면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김민기 씨가 고 김민기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고 김민기 씨의 그 포크와 조동진 씨의 포크는 또 음악이 좀 장르가 다른 느낌이네요. 네, 뭐 아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포크 음악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어떤 좀 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인 것인가 아하. 아니면 그 아티스트의 어떤 뭐 감상이나 서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가 그 차이만 있을 것 같아요. 고 문파가 살짝 갈라지는. 살짝 갈라지지만 네. 뭐 그게 포크 음악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특성을 이제 골고루 반영한 음악들이면 틀림이 없고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뭐 인디 음악 같은 데서 포크 음악을 만나면 네. 그 두 가지 흐름들을 다 발견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계보를 좀 훑어볼 수 있어요? 그런 이 한국형 포크 음악의 계보? 뭐 김민기 씨, 그다음에 이제 한대수 씨가 있죠. 예. 한대수 씨야말로 이제 또 한국의 보헤미안이라고 부를 그래. 수 있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시죠. 한대수 씨는 이제 뉴스쇼 바로 다음 프로그램 진행을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손숙 선생님과 한대수 선생님 두 분. 맞아요. 저랑도 너무 잘하는데 진짜 그냥 방송에서 보이는 그 이미지가 꾸민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냥 자유로운 보헤미아. 청년. 그렇죠. 예. 영원한 청년 그 영원한 자체고 청년. 또 외국 경험이 있으시니까 영어도 잘하시고요. 아주 그렇죠. 외국의 그런 어떤 감각적인 외국 음악에 대한 또 감각도 많으시고 또 김민기 씨와 동시대에 또 교류하면서 활동했었던 분들 중에 뭐 송창식 씨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또 김민기 씨의 뭐 뮤즈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양희은 씨 같은 양희은 경우도 씨. 네, 그렇죠. 그 포크의 계보에 또 이어지는 뮤지션들입니다. 다 그리운 이름들이네요, 정말. 한국 포크 음악을 현대 대중음악 10대 장면의 하나로 꼽아주셨고요. 바로 이어가 보죠. 세 번째 장면은 뭔가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의 시대. 이 음악 나오면 바로 저는 드럼 모드로 들어갑니다. 허공에 대고 드럼 쳐요. 그렇죠. 에어드럼이 나오게 되죠. 근데 벌써 딱 그 감각이 뭐냐면 가요제라고 하면 네. 뭔가 이 밴드가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쳐야 될 것 같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합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인데 예. 이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 이 양대 가요제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요제들이 있었죠. 요 가요제가 70년대 말 특히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밴드 열풍, 그룹 사운드 열풍을 리드하면서 새롭게 스타 등용문이 되기도 했었던 현대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진짜 했습니다.
약간 네. 두 가지가 다 대학생들이 나오는 가요제였고 이게 참 그게 특이한 점이었어요. 맞아요. 네, 둘 다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돼. 대학생이었었고 그리고 그 대학 수가 뭐 지금 그때가 지금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명문대생이 우승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그 저 같은 네. 어린 청소년들이 네. 음악을 하고 싶다 공부 말고 음악을 하고 싶다 음.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이 대학가요제를 보여주면서 음. 저거 봐라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음악도 잘한다 이러면서 저희에게 좀 좌절을 안겼었던 그 대표적인 그룹이 무한궤도 아니에요? 무한궤도가 그때 이제 서울 출신 무한궤도입니다. 빠바바바바바밤 하는데 서울대, 서강대, 연세대 연합그룹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거 보라고. 영대야. 정신 차리고 저거 보라고. 공부 잘하는데 노래도 잘해. 저 형들 봐라 공부를 그 연관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노래도 잘한다고. 모든 집이 다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는 그걸 하는 날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누가 점수 매겨가면서 누가 네. 대상 탈까 금상 탈까 꼭 보는 거죠. 꼭 보는 그 다음 스타는 누가 저는 기억에 나는 게 그 전날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대상 탄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스타로 뜨는 바로 스타죠.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 환경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채널이 3개였던 시절이에요. AFKN까지 합하면 4개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날마다 보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해요. 다른 오락이 없어 그리고 네, 마땅히. 그래서 뭐 가족오락관 봤다가 네. 명랑운동회 봤다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예.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봤었고 사실은 이 가요제가 등장한 배경 자체는 좀 서글픈 면도 있어요. 서글픈 면이 있어요? 아까 우리 뭐 대마초 파동 등등해서 한국 가요계의 밴드나 락 음악 혹은 포크 음악의 계보가 이제 끊어졌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싱어송라이터들인데 이제 금지곡 되고 뭐 대마초 파동 되고 이래저러한 특히 저항의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중음악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음악에는 통속적이다, 퇴폐적이다, 반항적이다라는 이미지가 끝없이 붙죠. 물론 실제로 그런 역할을 대중음악이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네. 사실은 뮤지션들의 설자리를 좁게 만드는 건데 네. 그런 와중에 그런 퇴폐적인 음악이 아니라 건전한 음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로 아하. 그것도 그래서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가요제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건전 가요를 우리가 장려하겠다라는 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이 가요제입니다. 시작은 그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탄생한 이제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인데 그 당시 나온 스타 팀들을 수를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어떤 스타들 떠오르세요? 대학가요제 하면은 뭐 아까 언급했던 무한궤도 떠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젖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 높은 음자리. 그다음에 이 한 곡을 남기고 사라진 듀오입니다만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이것도 꿈의 정말 대화. 명곡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나 어떻게 샌디 네. 페블즈도 뭐 너무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이선희 씨도 강변가요제 출신이잖아요. 이선희 씨 강변가요제 출신이고 그 당시 이제 바지를 입고 참가를 했다가 바지는 안 된다 그래갖고 다른 참가자의 치마인가를 빌려 입구나 그거 보니까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와 네. 어색한 치마가 보니까 아니었구나. 네, 이선희 씨가 늘 그때도 바지만 입으셨는데 예. 뭐 규정이 왜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규정상 바지는 안 된다 그래서 치마를 빌려 입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장면은 88년이죠. 그 이상은 씨가 담다디로 그렇지.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예, 예. 뭔가 이상해. 뭔가 있어요. 네, 뭔가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야. 라는 거를 느끼겠는데 사실 그때 네. 금상을 누가 받는지 기억하세요? 이상우 씨. 이상우 씨가 받았는데 이상우 씨가 예선부터 네. 이미 대상이다라는 말이 돌았었어요. 슬픈 그림 같은 사랑 이상우가 야 제가 대상이래. 그렇죠. 너무 잘해 노래. 노래 너무 잘하고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랬는데 이게 마치 무슨 케이팝의 탄생과 비슷한 겁니다. 무대를 보기 전까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상은의 무대 탬버린도 그게 아마 즉흥적으로 갖고 올라왔나 그랬을 텐데. 그래요? 네, 거기서 원래 춤도 예선에는 춤도 안 췄었다 그랬는데. 진짜요? 네, 네. 거기서 즉흥적인 그런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지면서 네. 그냥 보는 사람이 알았어요. 이게 대상이다. 그 전에 이상우 씨가 노래 부르고 들어갔는데 네. 이상우 씨가 불렀을 때까지 이상우 씨가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담다디가 나오고 나서
그냥 그 다음 날로 히트곡이 됐잖아요. 야, 히트곡 정도가 아니라 열풍이었어요. 그냥 어디 가나 이상은이었어. 어디 가나 담다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노래가 세 곡 기억나요. 뭐요? 이상은의 담다디, 예. 김은국의 호랑나비, 싸이의 강남스타일. 전 하나 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요까지. 나나라요도 있었죠. 나나라요도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네. 떠오르네 진짜. 음. 이상은의 담다디 엄청났죠. 엄청났죠. 이것 빼고는 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전람회도 대학가요제 출신. 전람회도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출신이고. 네. 뭐 이거는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요사의 한 획을 그었던 강변가요제와 대학가요제 곡 중에 좀 듣고 갈까요? 저 공부 잘하는 형들 진짜 노래 꼭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연합그룹. 그 기분이 나빠요. 그 말을 듣는 게. 소개를 또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별도의 무대에서 네. 펼쳐졌었어요. 그 무대가. 이 무한궤도의 무대가. 이 무대만 좀 특별히 있었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다 그냥. 주최 측에서도 알고서 이 곡이 대상이다. 이 곡이 대상이다라는 걸 알고서 아예 별도 무대를 초대 가수처럼 하면서 그랬구나. 뭐 폭죽도 터지고 난리 났었는데 아직도 그 순간이 남아 있죠.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노래는 지금도 응원가로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네. 지금의 초등학생들도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 아이들도 응원가로 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명곡입니다. 아직도 응원가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고 네. 아직도 졸업식 노래가 015B의 이재남님 그렇더라고요. 이 무한궤도 작사 작곡은 신해철 씨죠. 신해철 씨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신디사이저 치고 기타 치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015B로 간 그 중에 이제 베이스 치신 분이 조형곤 씨고요. 네. 드럼 치신 분이 조연찬 씨인데 그렇게가 이제 오리지널 멤버고요. 음. 가요제 우승 후에 이제 합류한 멤버가 정석원 씨. 후에 합류했어요? 네, 후에 합류했습니다. 앨범을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 가요제 우승 멤버는 이제 신해철, 조형곤, 조현찬 요 멤버입니다. 그다음에 무한궤도 1집 앨범 낼 때 그런 015B 두 명의 형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션 멤버로 장호일 씨가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신해철 씨는 또 솔로로, 또 나머지 멤버들은 015B로 이렇게 또 가요계의 역사를 또 크게 바꿔놓는 두 팀이 탄생합니다. 재밌네요. 무한궤도 그대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남이섬의 푸르른 젊음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죠. 이상은의 담다디 들으셨고요. 그 앞에 들으신 무한궤도의 곡도 역시 1988년 이건 겨울이죠. 대학가요제 대상곡이었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무한궤도 노래 다 듣고 나면 막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게 벅차오르는 느낌 같은 거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벅차오르고 뭔가 울컥하고 울컥해요. 네. 진짜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함께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장면이 뭐가 떠오르세요? 요 시점쯤이면 네 번째 장면이 뭐가 떠올라야 될까? 저는 요 시점쯤이면 등장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굴 골라오셨습니까? 조용필의 등장과 슈퍼스타 시대의 개막. 그렇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랑 남겨둬야지. 이 이름이 안 나오면 어쩔까 했습니다. 네. 조용필 씨 나와야죠. 그 아이돌의 등장이죠. 음. 예, 우리나라 가요에 물론 인기 가수는 늘 있어 왔지만 그야말로 한 뭐 10년을 꿀꺽 삼킨 슈퍼스타 가수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목도를 하고 네. 뭐 여전히 이분의 시대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짜 전방위 팝, 락 아티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팬들을 그래서 팬덤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우리에게 각인시킨 그야말로 최고의 슈퍼스타 가왕의 등장입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그전에도 인기 있는 가수들은 존재했던 거잖아요. 늘 있었죠. 늘 근데 있었죠. 어떻게 조용필 씨서부터 오빠 부대가 생기고 이른바 팬덤이 생기게 된 건지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도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가 더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제 라디오 그리고 특히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슈퍼스타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서 조금 더 그들의 어떤 스타성을 더 피부로 와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이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우리 안에 좋은 가요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서구적인 팝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요보다는 영미권의 팝이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조용필이라는 새로운 가수가 등장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단발머리와 같은 아주 세련된 팝 음악을 구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한오백년까지도 그렇지. 불러젖히는 이런 정말 모든 음악이 가능한 새로운 팝스타를 목격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요 팬이라는 것이 양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음악 좀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서양 음악, 서양의 팝을 더 즐겼던 그랬었죠. 그런 시대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음악 듣는다 그랬는데 음악 뭐 들어? 근데 유행가 그러면 안 끼워주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살짝 있었죠. 뭐 비틀즈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뭐 대학생이라면 이제 기타 들고 포크송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세대 그야말로 대중을 섭렵하는 가수로서는 조용필이 뭐 첫 번째 화려한 등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 문화나 언더그라운드 문화라는 거는 네. 가요계 전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죠. 일종의 뭐 틈새 시장 같은 거죠. 혹은 특정 세대가 즐기는. 하지만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국민 가수가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수의 카리스마, 음악적인 능력,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합쳐져야 되는 건데 그런 스타가 드디어 등장을 한 거죠. 장르, 스타일, 창법, 뭐 조용필만의 독특한 게 있다면 뭐예요? 저는 그 너무 다재다능함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가왕이라고 하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필이 위대하다는 거는 조용필이 시도하는 그 음악이 위대했었고 그리고 그 장르가 다양했었고 물론 노래도 굉장한 뭐 가창력을 가진 가왕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누구나 이거는 인정하죠. 당대 모든 엔지니어들, 작곡가들, 후배 음악가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조용필만의 그 사운드에 대한 집착. 이미 그 서울이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서울. 네, 그게 이제 양인자 씨가
이제 한국에도 한국을 상징하는 사랑 노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 파리, 뉴욕 이런 건 다 네. 사랑 노래가 뭔가 있잖아요. 있지, 근데 있지. 서울을 상징하는 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맞이해서 세계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서울발 사랑 노래를 만들자라는 의도로 그 노래를 만든 건데 네. 이 노래가 그런 글로벌한 감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악을 일본, 미국 등지에서 녹음을 해옵니다. 이게 요즘은 흔해진 해외 레코딩의 또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에 대한 집착과 좋은 레코드, 당시에 이제 판이라 그랬죠. 네네. 이 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귀감이 된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 대중음악계 슈퍼스타로 정말 독보적인 인물로 우뚝 서 있는 조용필 씨의 등장을 빠뜨리고 갈 수가 없죠. 네 번째 장면 조용필의 등장. 여기서 그러면은 조용필 씨 음악 한 곡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저에게-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에게 최고의 곡, 그리고 네. 조용필 씨도 본인 최고의 곡이라고 말하는 곡이 있어요. 뭐요? 꿈입니다. 꿈이여. 아니. 이거 허공인가? 뭐지? 화려한 도시. 맞다. 와, 뭐 순간 우리 어머니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잘 그러시거든요. 이거 허공이구나. 엄마 꿈 좋아하지 그러면 꿈이야. 이 히트곡이 많아서 워낙 네. 조용필 씨 히트곡 워낙 네, 많아가지고. 근데 저건 우리 어머니 같았다는 거. 그래서 자, 허공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꿈이야. 화려한 도시를
울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음악 한마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대 장면 네 번째 장면까지 함께했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서 남은 6개의 장면들 기대돼요. 기대돼요. 2부로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 음악마당.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와 함께 대한민국 현대 대중음악사 10대 장면 훑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6개의 장면들 또 뭘 꼽아오셨을지 김영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음악 한마당.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 10대 장면 훑고 있는데요. 김현대 선생님. 네. 1부에서 4개 장면을 부지런히 훑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짧게 하지 않고서는 10개 장면을 다 담을 수 없는 이 시간이잖아요.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엑기스를 담아갈까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아마 2부에서는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은데 뭐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적절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야겠죠. 엑기스만 쭉쭉 네. 뽑아주십시오. 자, 그럼 김영대가 뽑은 대한민국 현대 대중음악사 5번째 장면은 뭡니까? 유재하 그리고 이문세와 이영훈의 만남, 발라드의 시대를 열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좋다. 이문세 씨 곡 중에 사랑이 지나가면을 골라오셨네요. 사랑이 지나가면 너무 좋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는데 네. 사랑을 모를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눈물이 뭐 사랑이 지나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이 본능적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어린애가 네. 그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벅차오르는 그 너무 슬픔을 벅차오르서 어머 세상에. 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는 기억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영대야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엄마가 막 따라오시고 이러대. 따라 뭐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네, 제가 뭘 듣든. 그러니까 이문세 씨의 노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사 작곡이 이영훈 씨입니다. 작곡가 아니었습니까? 네. 이영훈, 이문세 커플이 만들어낸 그 한국적인 발라드 정서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한 시대의 정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굉장한 그 어떤 선구자적인 면모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케이팝도 평론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우리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한국적
한국적인 장르가 뭐였을까? 스타일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결국 발라드가 아닐까. 하하. 왜? 나머지는 어쨌든 어떤 특정한 편곡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혹은 영미권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지만 네. 발라드라는 것은 결국 아름다운 멜로디에 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한국적인 게 어디 있을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적인 사랑 노래. 아, 그럼 케이팝의 원조는 뭐 흔히들 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발라드다. 저는 발라드라고 생각해요. 발라드부터 시작한다. 네. 뭐 발라드 가수의 시작을 그럼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느릿느릿한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는 전통은 네. 정말 저 예전에 그렇죠. 뭐 최희준 선생님, 패티김 선생님도 다 그 나름대로 발라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의 발라드를 보통 팝 발라드라고 많이 합니다. 네. 이제 팝 발라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락 음악적인 편성에 특히 키보드가 주도가 되는 키보드와 어쿠스틱 기타가 주도하는 아주 그 세련된 어떤 그 느린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의 새로운 스타일을 이제 창조해낸 사람으로 보통은 거의 비슷하게 등장했는데 85년에 이영훈과 유재하가 함께 이런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광조 씨까지. 아하. 요게 85년이 기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유재하 씨는 또 클래식 작곡가에서 배워온 그 정말 현란하면서도 아름다운 세련된 하모니를 또 개척을 해냈고 유지아 씨가 그러니까 한양대 음대 출신인 거죠? 그랬죠. 예. 네, 당시에는 사실은 요즘으로 따지면 실용음악과에서 그런 재능들이 많은데 당시에만 해도 그런 그 어떤 새로운 클래식 작법들을 가요에 도입하는 그런 작곡가들이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없었죠. 이후에 뭐 신재홍, 김형석 뭐 이런 등등 정재영, 유희열, 뭐, 네, 예. 정재영 등등의 뮤지션들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 처음이 바로 유재하 씨입니다. 85년 작곡가 이영훈, 네. 유재하, 네. 아까 한 뭐 번 이문세, 그 이광조 이런 사람들이 요 등장.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음악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 발라드의 어떤 계보랄까요? 그럼 계보를 쭉 좀 한번 읽어 본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본격적인 요즘 표현으로 발라더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광조 혹은 이문세.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문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런 음악을 우리가 발라드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온 이제 88년 이후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발라드계 슈퍼스타죠. 변진섭. 변진섭. 네, 변진섭 씨는 이제 발라드라는 음악을 스스로도 내세웠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발라드 가수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발라드 범주하면 이제 85년부터 쭉 다 묻게 되지만 그렇죠. 언론에서 발라드의 왕자, 그렇습니다. 뭐 발라드의 뭐 스타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건 변진섭 씨부터예요. 변진섭 씨부터죠. 아예 장르화가 된 게 그때부터예요. 장르화가 된 거죠. 네. 뭐 그 이후에 발라드 음악을 내세운 뮤지션들은 많이 등장하죠. 뭐 윤상, 김현철, 뭐 예. 공일오비, 뭐 이승환, 뭐 이승환도 있었고요. 성시경, 전람회도 있었고요. 음, 조성 뭐 너무 근데 많아. 보면 이제 변진섭 씨 다음에 바로 신승훈 씨가 등장해요. 아, 그러네요. 나이는 같은데 세대로 보면 이제 신승훈 씨가 조금 더 뒤가 되겠고요. 신승훈 씨의 뒤를 이어서는 뭐 다양한 가수들이 뭐 윤종신 등등해서 많이 있었지만 슈퍼스타의 자리를 이어받은 건 조성모. 그리고 이제 성시경. 아하.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발라더의 계보는 성시경 씨까지가 아닐까. 그 이후에는 물론 발라드 음악을 하는 가수는 많지만 우리가 발라드계 대형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성시경 그리고 동시대 활동했던 여자 가수 중에는 박정현 씨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형 K-팝의 원조라고 김영대 씨가 주장하는 네,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라드의 한 장면을 빠뜨릴 수 없겠네요, 정말. 자, 그렇다면은 한국 대중음악 10대 장면 6번째 장면은 뭘 골라오셨습니까? 강남 개발사와 트로트의 전성기.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간드러진 목소리, 네. 주현미 씨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잘해요. 신사동 그 사람. 신사동 그 사람. 참 그 사람은 왜 신사동에 있는지 어린 시절부터 늘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트로트의 열풍.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발라드가 그 대부분의 저는 이제 그때 10대였으니까 10대들이 다 발라드에 심취해 있던 그 무렵에 갑자기 한쪽에서 트로트 열풍이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가요 톱10을 보는데 1등 자리를 트로트와 발라드가 그렇죠. 혹은 트로트와 댄스가 겨누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연말에 왜 가수왕 뽑을 때요. 예. 변진섭과 주현미. 그렇지. 뭐 변진섭과
또 누구 현철. 있습니까? 현철, 저기 그 김정수, 당신, 그렇지, 김정수, 뭐 이런 음악들이 김수희의 애모 이런 게 어. 이제 항상 경쟁을 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차트에 공존했었던 시기기도 해요. 그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 르네상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맞는데 이 트로트라는 음악이 되게 그러니까 독특한 역사가 있죠. 원래 트로트는 네. 지역적인 정서를 담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트로트 음악들을 들어보면 네. 이제 좀 역사적인 얘기들이 많죠. 뭐 전쟁에 관한 얘기라든지 그리운 고향에 대한 얘기. 이제 그리운 고향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 돌아갈 수 없는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나오는 거고요. 아주 옛날 노래들은 왜 이제 머나먼 고향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분단이 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실향민들. 실향민들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 트로트라는 거는 아주 한국적인 그런 애환과 감수성을 갖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로컬적인 정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네. 아주 도시적인 음악으로 탈바꿈합니다. 계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클럽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제 클럽들 요즘은 이제 클럽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캬바레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다양한 그 주점들 그리고 이제 춤을 추는 무도회장들이 특히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에 들어섭니다. 그거를 이제 당시에 남서울이라고도 했고요. 예, 영동이라고 하듯이 그 말은 지금도 이제 남아 있죠. 그렇죠. 영동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남 지역들, 특히 신사동, 뭐 논현동 요 지역을 중심으로 생긴 수많은 유흥 문화들을 타고 그 유흥 문화의 어떤 그 기쁨과 슬픔을 반영한 노래들이 이 트로트라는 장르와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여기는 남서울 영동 사랑의 거리. 왜 사랑의 거리라고 부르는지 어린 시절에 순진해서 잘 이해가 또 안 갔었어요. 바로 그곳 강남이네요. 정말 강남. 트로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진짜 강남이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런 뭐 다양한 반문화라든지 뭐 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뭐 어떤 삶의 애환들도 있고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강남 개발사와 관련된 노래들이 많아요. 뭐 사실은 그 제3한강교도 그것과도 관련이 있죠. 제3한강교라는 게 결국 이제 강남과 강북을 잇는 예.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만난 사람을 뭐 다리 건너서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다 뭘 기다린다는 것도 지난주에 만난 그 사람이 이번 주에도 다시 올까 아하. 뭐 이런 걸 기다린다는 내용도 있고요. 뭐 강남 멋쟁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다 하하. 이런 반문화와 관련된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사의 내용과는 별개로 음악이 워낙에 흥겹고 재밌었고 또 현대적인 그 어떤 촌스러움이 많이 제거된 트로트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네. 저 같은 그 꼬마 애들이 같은 애들. 저 같은 애들이 그 남서울 영동 이런 거 했다가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시 많이 맞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트로트 하면 엄마 이제 저 여자는 왜 거울도 안 봐? 그러다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런 거요. 태진아 씨. 장기자랑을 가면은 네. 초등학생들도 많이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요. 트로트를. 정말 네. 아유, 기억이 나요. 제가 사랑의 거리 불렀다가 아무튼 등짝 스매시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트로트의 르네상스가 펼쳐지다가 한동안은 쑥 들어갔습니다. 댄스 문화 열풍이 불면서 쑥 들어갔던 트로트가 최근에 다시 부활한 느낌이거든요. 이명웅 씨, 뭐 네. 영탁 씨, 이찬원 씨. 이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또 부활한 거예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트로트의 자리를 밀어냈던 케이팝이 예. 트로트에게 새로운 전략을 알려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팬덤을 만드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슈퍼스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젊은 슈퍼스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케이팝이 가르쳐 줬어요. 아하. 그래서 아니 10대, 20대 고등학생만 슈퍼스타가 있으란 법 있냐? 40대, 50대, 60대 우리도 아직도 피 끓는 팬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도 아이돌이 있다. 우리에게도 아이돌이 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아이돌 그것도 한국적인 우리의 아이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과 예, 예. 또 방송사의 아주 오디션 프로그램. 스마트한 기획력이 그렇지. 만나서 그렇지. 최신의 정말 가장 젊은 슈퍼스타들이 트로트 슈퍼스타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미스트롯이죠. 미스트롯의 송가인 씨. 네. 대부분의 팬들이
어르신들. 그럼요. 예. 연세 있으신 남성 어르신들 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스타가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였는데 여기는 또 연세 있으신 여성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물론 지금은 뭐 더 네. 다양합니다만 시작은 그렇게 됐던 그랬죠. 맞네요. 케이팝이 트로트에게 비법을 알려줬다. 이게 더 재밌어. 그러니까 영원한 이게 뭐 어제 저기 오늘은 동지처럼 예, 트로트의 설자리를 당시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현철 선생님이라든지 뭐 송대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진짜 댄스 음악 때문에 트로트 가수들이 설 자리가 없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30년이 지나서 케이팝에서 배워온 이런 팬덤 문화나 이런 것들이 트로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할 줄은 몰랐죠. 그러네요. 근데 이 트로트를 우리가 한국 전통음악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전통음악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뭐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합니까? 뭐 이거는 음악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민요의 전통에 일본의 엔카적인 요소가 뒤섞여서 만든 일종의 코스모폴리턴한 장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엔카도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장르가 아니라 서구 음악의 음계라든지 편곡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전반적인 동아시아의 새로운 음악적 조류 안에서 네. 트로트 역시 뭐 외국의 음악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어떤 최초의 서구형 음악이었다. 서구형 대중음악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 것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네. 엔카의 뿌리가 있어. 엔카와 닮아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 것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6번째 장면 강남 개발사와 트로트의 전성기를 거쳐서 이제 한국 대중음악 10대 장면 7번째로 넘어가 보죠. X세대의 담론의 등장,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랩 댄스의 폭발.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춤이 저는 이 노래 시작되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회오리 춤을 좀 춰줘야죠. 아, 네. 난 알아요. 서태지의 등장을 빼고 뭐 한국 대중음악 10대 장면을 얘기할 수가 없죠. 서태지의 등장은 그 대중음악의 어떤 근간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뭐 어떤 장르의 단순한 교체나 네. 뭐 청년 문화의 유행의 교체가 아니라 네. 이거는 우리가 음악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유행시킬 건가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뒤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 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바뀐 거죠. 네. 그 말씀이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근간을 흔들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서태지 씨의 첫 데뷔 무대가 그 기존의 가수, 작곡가, 평론가 이런 분들이 채점을 하는 무대였잖아요. 네, 하광훈 씨, 양인자 씨, 전영록 씨, 이상벽 씨가 나왔었던. 근데 그 쟁쟁한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서태지의 음악 나나라요를 듣고 나서 점수를 최하점을 줬던 7.9점. 당대 그 코너가 생긴 이래 최하점을 받았죠. 이게 얼마나 절묘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점수를 낮게 줬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시대가 바뀐 거고 그거를 오히려 전문가들은 음, 대단치 않게 봤는데 음, 우리들은 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저 그때 이제 고1 때. 그게 몇 살이셨어요 그때? 저 그때 중2 때 중2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거죠. 뭐 학교 가면 그냥 다 서태지 얘기만 하고 음. 서태지가 입는 옷 따라하고 네, 상표 괜히 안 띄고, 안 뛰고 네, 바지 괜히 크게 입고. 쉬는 시간이면 다 모여서 그 춤 추고. 아, 와, 대단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좀 느껴지는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제발 좀 듣기 싫다. 일단 음악이 시끄럽고 그리고 왜 자꾸 내가 어떻다 그러느냐. 이게 지금은 아무 얘기가 아닌데요. 네. 당시에는 이 노래 제목이 난 알아요라는 것도 충격이었었어요. 난 알아. 왜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또 랩이잖아요. 예. 자꾸 내가 어떻다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제는 노래가 노래에 주된 얘기가 어떤 보편적인 얘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바로 X세대 아닙니까? 바로 X세대죠. 그게 바로 X세대죠. 네. X세대가 바로 그 서태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 내가 어떻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내가 주인공이야라고 만들지만 혹은 때로는
나는 그냥 나야. 어.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기억나시죠? 난 달라.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남의 눈 따위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 예. 아 재밌다. 예, 그런 어떤 신세대 담론이 등장하면서 서태지뿐만 아니라 예. 이런 세태 비판에 대한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등장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신해철 씨의 도시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시티 라이프를 또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공일오비 같은 경우는 신세대들의 그 사랑을 또 돌려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 이런 새로운 젊은 담론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뭐 또 현진영 그 외에도 수많은 듀스 네. 네, 요즘 다시 유행 돌아오고 있는 뉴잭 스윙 아시죠? 네. 토끼춤 네. 그렇죠. 많이 추셨잖아요. 토끼춤. 저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토끼춤밖에 없었어요. 토끼춤 많이 췄죠. 많이 췄죠. 현진영과 와와. 와와. 뭐 남이와 뭐 붐붐. 붐붐. 네, 그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인순이와 리듬 터치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네. 예전에는 서태지 이전의 세대는 가수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 노래를 잘하는 통기타 가수. 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뭐가 바뀌냐면 춤을 잘 추고 비주얼이 매력적인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무대를 보여주는 거가 이게 슈퍼스타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창력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눈도 즐거워요. 심지어는 가창력이 그렇게 필요 없을 때도 많아요. 왜? 보여주는 음악이 댄스 음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동적인 춤과 사운드가 중요해지는.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러니까 뭐 소방차도 있었고 말씀하신 그 김한선 씨도 있었고 네, 박남정, 김한선, 소방차의 시대가 먼저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때는 댄스가 전체를 끌고 가는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세 사람도 공통된 인기 특징이 있었지만. 뭐냐? 춤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짝꿍 출신인 소방차 네. 뭐 이렇게 등등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그야말로 10대 취향에 맞는 세련된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 패션 그리고 파격적인 이미지와 결합을 한 거는 결국 현진영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유였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완전히 댄스 음악이 한국의 주류로 한참 동안 등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이게 이제 케이팝까지 이어져서 사실은 뭐 20세기 말부터 해서 21세기를 다 집어삼켰죠. 하하, 알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근데 저는 이제 서태지가 그렇게 등장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는데 문화 대통령이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흔들어 놨는데 또 금방 은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 선택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그 압박이 심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네. 저는 단순히 이제 창작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그 슈퍼스타라는 그 중압감이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었던 네. 그 소박한 마음을 가졌던 한 음악가에게는 너무 жил머지기 어려운 그런 큰 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대중은 만나고 맞습니다. 근데 그 새로움이 그냥 새로움이 아니라 또 대중적이어야 하고 파격적이어야 파격적이어야 하고 되고요. 네. 이 모든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중압감. 그렇죠. 매번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뭐 신형 기계를 만들어내라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서태지 씨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어야 됐죠. 사실상 이준호, 양현석 두 사람이 있었지만 이 둘은 문나이트에서 춤 잘 추던 그렇죠. 그야말로 춤꾼들이 네. 막판에 합류한 거였죠. 맞죠. 예, 네. 원래는 서태지 씨가 이제 다 음악을 만들어 놓고 네. 두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제 무대를 꾸민 건데 그 이후로 이제 매번 새로운 음악들을 발표하고 정말 세상을 바꾸라는 어떤 무언의 압력을 받는 이 문화 대통령의 압박감은 굉장히 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짧게 끝났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남기는 이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한 곡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나나라요 들었고 다른 곡 한 곡 뭘 좀 들어볼까요? 아, 오랜만에 컴백홈 한번 듣고 싶은데요. 컴백 컴 이것도요. 컴백홈. 잘하시네.
차 없었어 내겐 좀더 크게 더해갔던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 맞네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사라졌어 저 끝에서 떠나가 마음보다 따뜻한 거칠은 인생 속에 떠나가 마음보다 따뜻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시 부모의 제약이 시작됐지 내겐 사랑이 전혀 없는 것내 힘겨운 눈물이 말라버렸지 무모한 거부문 날리고 주위로 둘러봐 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제 그만 됐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은 닦고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가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거칠은 인생 속에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가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home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Yes, yes, yo. Yes, yo. 터질 것 같은 내 십자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아서 날 사랑했다는 것을 떠나가 마음보다 따뜻한 거칠은 인생 속에 떠나가 마음보다 따뜻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컴백홈 서태지와 아이들의 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노래를 듣고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네, 저도 거죠. 집 나갔다가 이 노래 듣고 돌아갔거든요. 네, 농담이었고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죠. 나왔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돌아왔다. 근데 이게 이 메시지가 물론 그 자체가 파워풀하긴 하지만 음, 서태지라는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당시를 모르는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되더라고. 서태지가 입으면 다 따라 입고 그랬죠. 서태지가 컴백홈을 부르면 홈으로 돌아왔고 하여가를 부르면 이제 전통 음악 태권도 맞아요. 중간에 연주하니까 맞아요. 여기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발해를 꿈꾸며를 들으면서 통일 이야기를 하고 진짜 담론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실이대화를 들으면서 나 대학교 안 가겠다고 했다가 네. 부모님한테 이제 등짝 스매싱을 또 맞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한 곡이 네. 다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태지 씨가 이제 회고를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음. 당시에 내가 뭐 대단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음, 그 당시에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는 네, 당시의 느낌을 그냥 노래에 담은 건데 네, 그게 워낙에 매력적인 또 춤, 또 노래, 서태지라는 사람의 카리스마와 결합이 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영향을 끼치는 네, 네. 예, 담론이 됐던 거죠. 어떤 곡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너에게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머, 나랑 똑같아. 우리가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취향이 되게 비슷한데 너에게라는 노래 되게 좋아했었고.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리고 프리스타일이라는 노래 있어요. 4집에.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예, 프리스타일. 예, 그거 네, 좋아하셨구나. 그 또 스키장 같은 데서 들으면 좋거든요. 아, 네. 저는 이 밤이 깊어가지만 좋죠. 이런 노래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좋네요. 예, 자 그 서태지 옛날 곡만 얘기하신다니까.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대를 좀 더. 예. 다음 8번째 장면 뭘 골라오셨습니까?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과 K-팝 아이돌 산업의 시작. 아우 신납니다. H.O.T의 캔디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시죠? 알죠. 그럼요. 대학교 때니까 압니다. 예.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정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 H.O.T라는 그룹이 등장을 한 게 물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가수가 가요사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도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약을 했었지만 이 H.O.T의 등장은 뭐냐면 현대적인 K-팝 아이돌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SM 엔터테인먼트의 등장을 빼놓고 K-팝을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사실 SM 엔터테인먼트 그 가수 이수만 씨가 네.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만 씨를 지금 가수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연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수 혹은 DJ, DJ라고 말하면 이제 더 심한 거예요. 더 옛날이니까. 옛날. 근데 정말 진행도 잘하셨어요. 이수만. 입담이 진짜 대단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수만 씨가 80년대 중반에 유학을 가셔서 네. 실제로 공부를 하셨어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본 게 뭐였냐면 딱 보니까 이제는 비주얼 가수의 시대인 거예요. 마이클 잭슨, 아. 마돈나, 프린스 셋의 공통점이 뭡니까? 화려한 외모? 58년 개띠거든요. 그래요. 농담이고요. 이 셋이 비주얼적인 매력을 앞세워서 팝 음악을 정복했잖아요. 예, 그 예. 뒤로 등장하는 가수들 뭐 영국 가수지만 조지 마이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듀란, 뉴키즈 언더 블럭. 아 그러네요. 뭐 네. 그 수많은 아이돌들이 결국은 비주얼 중심의 화려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을 만드는 산업을 만들어야 이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다. 아 그게 가수하다가 유학 가서 깨닫고 와서 만든 게 SM 왜냐면 이제 엔터테인먼트예요? 미국 가면 딱 보이는 게 거기 MTV가 24시간을 틀어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 트렌드의 변화를. 아 이제 우리 음악 산업도 이렇게 변하겠구나. 산업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뭐 기획사라는 건 있었잖아요. 당연히 있었죠. 기획사가 있으니까 음반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때 기획사들이 내놓는 가수는 노래 잘하는 시중에 노래 잘한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반을 취입하는 거였다면 그렇죠. 이때부터는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확한 말씀이고 그 음악 평론가 웬만한 음악 평론가보다 지금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예전에는 가수를 키운다는 건 뭐였냐면 저기 대전에 신승훈이라고 참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면 섭외해봐. 그럼 가서 설득을 해서 가수로 만들어서 이제 옷만 세련되게 입히고 그치. 머리 모양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냐 가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싹이 보이는. 싹이 보이는 재능들을 가능한 어린 시절에 섭외를 해서 이들을 슈퍼스타로 키워내는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첫 데뷔 SM 1호 가수는 저 현진영 씨였잖아요. 요때는 살짝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는 그 전에 통기타 가수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뭐 한동준 씨라든지 한동준 씨가 SM 출신이에요? 김광진 씨라든지 이런 포크 가수들이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이 아이돌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 뽑았던 가수는 현진영 씨죠. 아. 문나이트에서 춤을 잘 추는데 노래도 잘하는 가수가 누가 있나? 아하. 네, 잘생기고 그래서 뽑았던 현진영과 와와가 네.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네. 서태지가 이제 산업을 완전 뒤집어 엎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형 아이돌 그룹인 H.O.T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의 SM의 아이돌을 상징하는 건 그러면 H.O.T부터다. H.O.T 그리고 SES 이렇게 보면 SES.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된 기획사가 YG가 있고 JYP가 있고 또 지금의 뭐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도 그랬고요.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알만한 뭐 스타쉽 모든 연예 기획사가 결국은 이 이수만 씨가 처음에 제시한 재능을 키워서 아이돌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왜 독특한 아이디어였냐면 네. 예전에는 음악을 좋은 작곡가가 곡을 주면 히트곡이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네.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불러서.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냐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노래 그 자체보다도 부르는 사람의 매력도? 예를 들면 임영웅 씨가 네. 트로트로 이름을 알려줬지만 임영웅 씨가 발라드를 부른다고 해서 그 팬들이 이제 발라드를 부르는 임영웅은 원치 않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스타가 우선시 된다는 거를 가장 처음으로 제대로 파악해내고 그걸 키우는 시스템을 고안을 한 것이 바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케이팝을 이끌어가는 기획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케이팝 산업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의 특징은? 지금의 특징은 소위 말하는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지화 전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네.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에서 만든 음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뭐 이거를 영어로 부를까? 뭐 혹은 이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로 부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그 나라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그게 바로 다국적 그룹의 탄생이죠. 바로 이게 이 다음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9번째 장면. BTS와 블랙핑크의 세계 정복. 처음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BTS의 DNA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물론 SM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녀시대, H.O.T, 빅뱅도 있었죠. 잭스키스, 엑소도 엑소. 있었죠. 이때만 해도 엄청난 아이돌이지만 국내형이었는데 BTS, 블랙핑크 이때부터는 아예 이제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그룹이 그렇죠. 탄생. 이게 다른 점일까요? 이제 산업의 발전과 이제 발맞춘 거죠. 그러니까 케이팝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에 진출을 하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화 전반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못했어요. 뭐 한국어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 모든 부분에서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게 소위 말하는 2세대 아이돌들의 등장,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빅뱅, 2NE1 이런 그룹들이 케이팝의 인지도 자체를 이제 완전히 뒤바꾸었고 그러면서 그 정점에서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를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휘어잡았죠. 그 싸이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에 오른 게 그럼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마니악한 문화였는데 싸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한 문화로서 재각인이 된 거고 그 붐을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3세대를 대표하는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세븐틴 그 외에도 수많은 그룹들이 세계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노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에 올랐다고 뉴스데스크에 맞아요.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어떻게 빌보드에 올라? 빌보드? 이랬을 정도. 지금은 뭐 그냥 냈다 하면 빌보드 오르는 곡이 한두 곡이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렇죠. 그럼 어찌 보면 사실은 이 9번째를 뭐 싸이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다 포함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흐름은 굉장히 중요했었고 제가 방탄소년단과 이제 블랙핑크를 언급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처음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정상에 선다라는 거를 맛보게 해준 장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각각 보면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이그룹, 걸그룹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대표 이미지는 외국 그룹이었다고. 그렇죠. 미국 혹은 영국, 뭐 걸그룹이라고 하면 뭐 스파이스 걸스가 떠오른다든지 자동적으로 그 음영이 외국인을 떠올리게 됐었는데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쓰고 미국 시장을 정복하고 정말 우리가 뭐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과를 다 이뤄냈잖아요.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고 또 블랙핑크는 당시 모든 걸그룹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지금은 사실 걸그룹 하면 블랙핑크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걸그룹한 블랙핑크예요. 이제는 뭐 우리 뭐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 블랙핑크의 이미지가 떠도 그게 전혀 누가 봐도 어색하지가 않을 만큼 그런 대표성을 갖게 됐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런 방탄소년단이 만든 어떤 그 오히려 국내에서보다도 외국에서 먼저 알아봤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동시대의 케이팝을 즐기는 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주변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서 좀 반응을 얻고 미국 시장에 도전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공개가 되는 즉시에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몰라본 사이에 미국인들이 먼저 발견하고 세계인들이 먼저 발견했던 BTS 같은 그룹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의 걸그룹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소녀적인 이미지, 어떤 아시안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코스모폴리탄적인 이미지, 세련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승부하는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또 나오기도 하는 등 케이팝에 있어서 완전 이제 양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원더걸스도 미국 시장을 두드렸었잖아요. 네,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BTS는 뭐가 달랐길래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제패할 수 있었을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섞여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방탄소년단이 사실 그 전에 아이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의 새로운 뭐 전략이나 접근법을 들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단순히 비주얼과 사운드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메시지로서 그걸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이들의 어떤 흐름에 동참하게 만드는 매니아들을 만들게 하는 전략. 그게 이제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했던 보통 그 진정성의 어떤 서사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단순히 너무 잘생겼어, 춤을 잘 춰라고 하는 것과 그 아티스트의 우리가 속내를 알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길을 같이 응원하게 만들고 그들의 어떤 성공을 같이 돕게 만드는 이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팬덤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좀 어렵다 사실은. 사실 어려운데 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왜 방탄소년단이 유독 그렇게 떴을까에 대한 답은 영원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그 당시만 해도 하이브가 그렇게 큰 기획사가 아니었죠. 작은 회사였죠. 작은 회. 그 이제 두드리는 것이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팬들과 소통하는 거. 사실 그 전에는 큰 스타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가 방탄소년단에게 중요했던 이유도 뭐였냐면 네. 사실 SNS에 올린다고 그걸 그거 자체가 성공의 키워드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도 어떤 내 개인 일정을 홍보한다든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매력, 유머러스한 면들, 일상적인 측면들을 보여줌으로써 팬들과의 그 결속력을 다졌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모든 케이팝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형이 됐고 모델이 됐고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실은 케이팝 그룹들은 예. 그러한 서사나 연대감과 결속과 그런 아주 개인적이지만 또 보편적인 그런 진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또 등장하게 되죠. 그렇군요. 처음에는 한국말로만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점점점 영어를 섞더니 아예 영어로만 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아이돌. 이제 위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이팝이라는 음악이 한국에서 유래했을 뿐 한국 사람들만이 즐기거나 한국어로만 불러야 된다는 음악은 이제는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세계가 함께 즐기는 케이팝이 됐다. 여기까지 하면 10대 장면이 끝날 것 같은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뭘지 여기서 더 뭘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마지막 한국 대중음악 10대 장면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뉴진스와 이지 리스닝 케이팝의 등장. 와, 이 노래 디토. 뉴진스의 디토. 디토라면 어디서 처음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전 이 노래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에서 나왔어요, 디토가?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예. 데미 무어가 사랑한단 말을 계속 하거든요. 예. 그런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좀 그 사랑한단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미투라는 뜻으로 디토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유행했던 말이었죠. 여기서 또 연배가 나오는 사랑과 영혼. 참 아는 내가 싫다. 도자기 이런 만드는 씬을 걸어 거슬러 올라가. 언체인드 멜로디. 언체인드 멜로디로. 뉴진스가 블랙핑크, 네. BTS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그 3세대 아이돌하고 그럼 4세대 아이돌 뉴진스와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4세대 아이돌의 일반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말 데뷔하자마자 세계적인 그룹이 되는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BTS만 해도 어렵게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면 3년 차에 지명도를 얻고 5년 차에 세계 진출하고 7년 차에 성공을 누리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계약 파기, 해체 이런 게 사실은 그래서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뉴진스, 50/50, 아이브, 르세라핌 이런 그룹들, 에스파 이런 그룹들은 데뷔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시상식에 나오고 코첼라 공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물론 이들의 공만은 아니죠. 당연히 여태까지 쌓아온 케이팝의 어떤 저력과 저변이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제가 굳이 뉴진스를 언급을 한 거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진스의 첫 어텐션과 하이보이가 공개됐던 그 시점에
이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른 거냐? 단순히 음악이 장르가 다른 게 아니라 K-팝에서 음악을 선보이는 이 어떤 기본 뭐랄까요? 기본 정신이 바뀌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간의 K-팝은 일종의 틈새 시장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예. 팝의 주류는 어차피 영국과 미국 또 혹은 일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안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못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K-팝 특유의 조금은 난해할 수 있어도 복잡하지만 중독성이 있는 음악이라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쉽게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세계관이나 스토리나 멤버들마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오히려 그들 취향에 맞게 더 강화해 온 거죠. 그래서 BTS 한국 사람 다 알지만 네. 어른들한테 그래서 무슨 노래인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아는데 몰라요. 몰라. 예. 아는데 몰라. 근데 이게 사실은 K-팝의 좀 특징이기도 했어요. 예, 근데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가령 우리가 100명의 어디언스가 있다. 100명의 청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K-팝의 전략은 우리 음악을 확실히 좋아해 줄 수 있는 10명을 안고 가자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뉴진스를 만든 아주 요즘 논란의 인물이지만 미니진이라는 분은 네. 이분의 그 마인드는 뭐였냐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미학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내가 음악을 알든 모르든 K-팝의 경험이 있든 없든 K-팝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이 들으면 좋고 보면 예쁘고 이러한 직관적인 맞네.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존 어떤 관념을 뒤집는 거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K-팝이지만 상당히 안티 K-팝적인 혹은 얼터너티브 K-팝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시원한 데를 긁어주셨는데 BTS하고 뉴진스하고 다 월드스타인데 뭐가 다르지? 어떻게 달라? 블랙핑크와 뉴진스 달라? 뭐가 다른 거지? 항상 궁금했던 점인데 바로 딱 짚어주셨네요. 네. 뉴진스는 블랙핑크 노래 뭔지 아세요라고 중년 남성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뉴진스 노래는 불러요. 노래방에서 불러요. 이게 훨씬 쉽죠. 사실 그러니까 캐치하다라는 거는 뭐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뉴진스의 노래들이 듣기에도 부르기에도 그리고 사실 보기에도 굉장히 쉬운데 이거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미학적인 것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예쁜 제품을 봤을 때 우리가 미술을 전공해야지만 예쁘다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간파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추억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러면 이번에 그 뉴진스가 일본에 데뷔를 하면서 네. 일본의 시티팝들, 일본 J-팝이 그랬죠. 너무나 부흥하던 그 시절의 노래를 재현해내면서 일본 중년 남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한희 씨 같은 경우는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불러서 옛날에 마츠다 세이코가 유행시켰던 노래를 불러서 정말 갑자기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네. 그 당시에 향수를 끄집어냈는데 네. 뉴진스가 잘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영원 불멸의 정서가 사실은 그 레트로 추억이잖아요. 근데 그 추억이 아주 구체적인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뉴진스의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나 어렸을 때가 생각나. 근데 정확히 그 뮤직비디오에 나온 경험은 우리는 없거든요. 없죠. 저길 가본 적도 없고 저런 옷을 입은 적도 없지만 예. 뭔가 내 안에 어떤 기억을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미학과 어떤 사운드의 코드를 잘 잡고 있다. 하지만 음악은 되게 트렌디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미학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뉴진스의 탄생에 남다른 면이 있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뉴진스 얘기를 하면서 미니진 이제 어도어의 전 대표가 된 미니진 대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하이브와 미니진 전 대표를 둘러싼 논쟁 이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어떤 개인적인 뭐 감정 혹은 뭐 계약적인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다 제외하고 네. 좀 보다 근본적인 게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하이브는 어쨌든 지금 다양한 레이블들을 인수합병해서 거대한 기업으로 미디어 기업으로 커나가는 회사고 네. 어도어는 그 안에 있는 영세한 하나의 음악 레이블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미니진 씨라고 하는 독특한 리더가 본인의 어떤 미학적인 관점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회사와
개인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하는 창조성을 강조하는 주체 간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게 말해 뉴진스는 민희진이 있어서 가능하다.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뉴진스 같은 그룹을 또 만들 수 있다. 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뭐 각자 판단할 수 있겠고 역사가 또 알려주겠지만 둘 다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뉴진스, BTS 빼놓고는 케이팝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그 두 기획사가 싸우고 있는 셈이잖아요. 두 그룹을 만든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뭐 느낌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민희진 씨가 이끈 이 뉴진스를 통해서 이끌어낸 이 이지 리스닝 쉽고 직관적인 케이팝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네. 뭐 몇 년이 지나면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뭐 확신을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추석 한마당 오늘은 음악마당 편이었습니다. 신중현부터 뉴진스까지 대한민국 현대 대중음악사를 짧고 굵게 아 너무 빨리 해갖고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시차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현부터 뉴진스까지 네, 그 저는 그게 자꾸 기억에 나요. 뭐요? 꿈이었다.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네. 다음번에는 지금은 장면으로 풀어갔다면 네. 가수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는 대중음악사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전 너무 좋은데 네. 항상 이제 명절에만 불러주시니까 뭐 다음 명절은 언제야 좀. 설 예약하고 가세요. 나가시면서. 네, 예약합니다. 나가면서 가세요. 마지막 곡은 뉴진스의 곡으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X세대들에게는 듀스의 향수를 추억하게 만든 슈퍼내추럴, 슈퍼내추럴 이거 뉴잭 스윙. 뉴잭 스윙. 여러분 옛날 그 토끼춤 여기다 추시면 돼요. 그냥 들으시면서. 제가 그 농에 있었던 옛날에 입었던 농. 장동 그 있었던 그 펑퍼짐한 바지를 다시 꺼냈어요. 힙합 바지. 힙합 바지. 그 바닥 쓸고 다니는 쓸고 거. 그거. 다녔죠. 예, 그거 다시 여러분 살며시 꺼내서 토끼춤 추시면 됩니다.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들으면서 음악평론가 김용된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ormy night, cloudy sky.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 풍성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추석 특집 3번째 시간 영화마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